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었다 다시 7만 명이 됐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4만 명대로 늘면서 다시 전국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방역 태세가 느슨해진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한 탓입니다. 우리도 벚꽃 행락철,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될까 걱정입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가운데 민심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 재직 때 발생한 용산 참사가 과도한 폭력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재개발 공약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허위 폭로한 여성을 매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공작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당 언론사를 항의 방문한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날씨에 꽃 구경 인파도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가 가능하지만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투표와 관련된 방역수칙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는 7일 본투표보다 마감 시간은 2시간 빠릅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소투표는 지난달 20일까지 이미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4월 3일에 운영합니다.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의료 지원 인력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는 7일 본투표만 가능한데 전날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출 직전까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저녁 8시 이후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해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투표할 때는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소독 뒤 비닐 장갑을 쓰고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선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 코로나19 여파에도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69%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사전투표로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이 4월 2일과 3일에 있는 사전투표장으로 가기 위한 비행기를 날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사전투표하면
물론 속내는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특히 구청장과 지역구 의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서울 지역 조직력을 믿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 안 잡힌 이른바 샤이 진보층이 결집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금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악재로 사전투표에 나설 젊은 층의 분위기가 지난해와 다르다는 데 기대를 겁니다. 선관위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강조해 사전투표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보자는 겁니다.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사전투표에서도 우리가 꼭 승리하는 그런 이번 국민의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어느 쪽이 유리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선거 때마다 높아지는 사전투표율이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가늠자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15%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LH 사태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여권 주요 인사들의 임대료 인상까지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은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재보선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적게는 15%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 넘게 앞질렀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격차가 더 컸습니다. 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요지부동. 그 바탕엔 LH 사태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이 알려지며 내로남불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추격전도 빠듯한데 돌발 악재가 끊이지 않자 다시 나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선회까지 내걸며 읍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노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체면치레로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선거는 돈과 조직으로 한다 그러지만 바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지금 바람은 분노의 바람입니다. 분노의 바람. 선거는 누가 이기느냐? 민심이 이깁니다. 민심이. 정의당마저도 민주당 정권 자체가 다주택자를 위한 기득권 집단으로 드러났다며 사과든 정책 약속이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격전도 빠듯한데 악재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타들어갑니다. 허리를 굽히며 내놓은 정책 변화 약속이 성난 민심을 돌려놓을지 아니면 분노의 바람을 거스르지 못할지 이제 그 결과는 여론의 추이가 공개되지 않는 남은 일주일에 달려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용산 참사가 과도한 폭력 저항을 진압하다가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 후보는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며 거듭 사과했는데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오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재개발 공약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오세훈 후보를 초청해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이에 용산 참사의 원인을 임차인 폭력 탓으로 돌린 것 아니냐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 후보는 YTN 대담에 출연해 발언이 일부만 보도돼 왜곡됐다면서도 그 전체 말씀을 다 보도하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저항이 있었고 거기에 좀 성급하게 부주의하게 좀 과도하게 경찰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생겼던 사고였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는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겼습니다.
예정된 유세 일정까지 바꾸고 용산 참사 현장에 세워진 추모 전시관을 찾아갔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을 추진했던 당시 시장으로서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 사람보다 포크레인을 우선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오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우려하며 개발 독재 시절의 망령이 서울시장의 자격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차하면 다 밀어버릴 수 있다는 군부 독재의 모습을 우리는 2021년 서울시장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용산 참사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속도전을 예고한 재개발 재건축 공약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이 논란인데요. 용산 참사, 지난 2009년 용산 4구의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대책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던 임차인들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다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참사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 진압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죠. 참사 이후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경찰에게 당시 발생했던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며 여론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야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보실까요? 과거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 순직한 경찰 특공대원과 그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선보였는데요. 특히 오세훈 후보는 용산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 노조는 후보들의 공약 어디에도 영세 상인과 세입자들을 보호할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불이 붙은 막루 위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며 외쳤던 철거민들의 절규. 유족들은 참사 이후 삶을 잃었다며 개발 논리에 매몰돼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도 진행이 됩니다. 남은 선거 기간을 좌우할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예. 국민의힘 후보가 대충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는 늘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에 발표된 걸 보면 몇 개 언론사가 발표를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15에서 2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여론조사는 20%, 21.5%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는 1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뉴시스하고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 같은 경우에 조사 방식이 ARS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ARS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응답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통 응답할 때 자동응답으로 넘어오면 바로 전화를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잘 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 같은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는 차이가 지금 21.5% 정도 차이가 났고 또 하나 여론조사는 뉴스원하고 엠블레인 퍼블릭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 5%의 격차가 생기는데요. 이 엠블레인 퍼블릭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했던 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 응답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전화해서 면접해서 전화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ARS보다는 참여율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더 의미적으로 분석해 본다고 하면 현재 판세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5%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도 어떻게 바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 때도 조사 방식에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하냐 가지고 한참 다퉜기 때문에 아마 짐작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총선을 보면 민주당이 워낙 유리하게 사전 투표에서 많이 얻었는데 또 왜 이렇게 숫자가 다 비슷하냐 지역마다라고 해서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만은.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많이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 있을 때 주말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사전투표에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요. 지지 후보를 이미 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전투표에 오신다고 하신 분들은 중도층이나 또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후보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지켜보고 투표 당일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후보자, 그러니까 찍을 후보자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뭐 진보든 보수든 또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한쪽을 완전히 지지하는 분이 아닌 경우가 저는 마지막까지 투표를 좀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이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지층 결집의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사전 투표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은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즉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측 다 더 많은 사람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예전하고 좀 다른 것은 예전에는 사전 투표를 높으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공식들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판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 좀 힘을 우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결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지지층을 누가 얼마나 많이 잘 끌어들이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야 모두 사전 투표에서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한번 호소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을 결자 해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키워드는 정권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 심판을 주도하는 세력은 저는 이번에는 203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30이 이번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에서 이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란 투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신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을 보면 사전투표는 역시 우리가 유리하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선 마음을 정하셨다면 그런 분들이 많다면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의 지형만 보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후보들을 좀 더 검증해 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조금 미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층 결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정권 심판, 20대 3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습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먹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정권 심판이 영향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지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데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정권 심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청년들을 겨냥해서 현장에서 내놓는 유세 장면 이야기를 한번 좀 잠깐 들어보죠. 주 4.5일째 청년들이 바라는 워라밸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곳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거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성북구에서 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곳 성북구가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지하로 연결시켜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북선 모두 다 환승할 수 있는 지하광장, 쉽게 얘기해서 코엑스 앞에 같은 강북의 명물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2030층의 변화가 심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30층 보겠네요. 예, 그러니까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진보 성향이 있었고 예.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번 성향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말씀드려 보면 지지를 많이 국민의힘 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젊은층 같은 경우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20, 30대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는 일에 상당히 어려워진 게 여러 가지 대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값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잘 잡히지 않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0, 30대에는. 그런데 지금 LH 사태가 터지면서 어쨌든 LH 사태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해순 후보 같은 경우에 20,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업 자금을 5천만 원 대출해주겠다,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고요. 월세 지원 현행보다 더 확충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청년주택 2만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 청년들의 버스,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주겠다. 이건 이제 월정 카드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카드의 가격을 인하해주겠다는 거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월세 지원 5만 명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상한학교 설립하고 취업 창업 특강 라이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40대는 뭐 민주당의 지지가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5, 60대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인데 결국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대가 20, 30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측 다 20, 3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내곡동 땅 문제에 발목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대답이 소신껏 했다. 그러나 사적인 이익 추구는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른다.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알겠냐라고 한 것 때문에 아니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브리핑하는 장면까지 있지 않냐. 좀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뭐 민주당은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선거 막판까지 이 문제가 계속 저는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거짓말 논란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오세훈 당시 시장이죠. 당시 시장이 이제 그 서울시가 2020년까지 7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개발, 보금자리 주택 개발 계획을 쭉 설명합니다. 저 설명 내용 중에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봤을 때 저렇게 본인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까지 했는데 본인의 처가 땅이 거기에 포함된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또 지금까지 3명이나 되는 분들이 나와서 직접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연세도 다르신 분이 거짓말을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게 모른다, 저분들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에는 해명이 깔끔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오세훈 후보가 왜 몰랐다고 하고 가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뭐 시적인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도 오세훈 후보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거짓말 논란으로 뭐 프레임을 잡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고 하면요, 뭔가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 뭔가 감추기 위한 것을 그럼 의혹을 또 확대해서 보면 본인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그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본인이 시장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관계는 지금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을 특히 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물론 뭐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본인은 가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거짓말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 이건 거짓말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거짓말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당시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까지도 번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 않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용산 개발과 관련된 주민들과 경찰도 숨졌던 참사에 관한 건데 그거는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걸 진압하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해명은 앞에 다 죄송하다는 얘기 하면서 한 거라 맥락을 좀 읽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뭐 맥락을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오세훈 후보가 어떤 의도로 그걸 얘기했는지를 제가 분석해 본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으로서 그때 당시 생각했던 일정 부분의 판단 내용이 거기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이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철거민들이 거기서 어떤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정말 부적절하고 정말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거기서 숨져간 많은 분들 다 철거민들이셨습니다. 본인들이 정말 월세도 못 낼 지경에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던 분들을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다 쫓아내고 그걸 철거하는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막루도 세우고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용역을 동원하고 경찰이 거기를 그냥 방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이 나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그걸 폭력적인 어떤 저항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렇게 제가 다 반문해 드리고 싶어요. 개발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강남 지역 개발하고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재개발하게 되면 예컨대 또는 뭐 취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그럼 몰아내고 재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 자체가 용산 참자를 겪고 그때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했던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다시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발언을 좀 주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세훈 후보도 섣부른 진압 때문에 생긴 비극에 대해서 제가 한 사과 말씀드리고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다 앞에 하면서 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은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도 참 편치 않습니다. 이름만 쭉 얘기한다면 김상조 전 실장, 박주민 의원, 조응천, 송기현 다 자기의 전세 월세 줬던 것의 그 값을 법이 시행되기 전에 확 올렸다. 이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고 뭐 사실을 다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난감하죠.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윤리적으로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법적인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LH 사태 때문에 이런 세입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뭐 땅을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결국 민주당이 실망한 분들이 더 큰 실망을 가져올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지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는 사과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과를 잘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어떤 속내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판을 갖다 받기도 하는데 이게 다른 데서 벌어지니까 박영선 후보는 자기가 뭐 선거운동을 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어서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튼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허위 폭로한 여성을 매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공작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해당 언론사를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허위 폭로한 여성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국제신문이 제기했습니다. 당시 부산 수영구에서 맞붙은 유재중 전 의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여성 A씨에게 박 후보 측이 거짓 증언을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녹취록을 보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선거를 앞둔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가짜뉴스라며 해당 신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후보를 검증하고 의혹을 취재해 보도하는 게 언론의 책임이자 역할인데 경영진과 기자를 만나 항의하는 건 언론 탄압이란 겁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입니다. 밖에서는 상대 후보를 겨냥한 지원 사격이 계속됐습니다.
해운대 LCT 앞을 찾아간 민주당 의원들은 조형물 납품 의혹을 다시 제기했고 박형준 후보 유세에 동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 참여해 주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아침 가족과 함께 한 표를 행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와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 후보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여야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의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영등포구 신길 1구역 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역세권과 빌라촌, 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 후보지 21곳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흑석 2구역 등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LH 등 공공주도로 서울 도심에서만 5만 가구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나 집값 급등과 LH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 추진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민간 참여형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한 18만 5천 가구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이 정부가 또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사업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굳이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선거 이후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굳이 공공재개발이나 정비사업들 선택을 하지 않아도 민간 사업의 가능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겠냐라. 그러나 실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풀려면 시의회나 정부와의 조율이 필수여서 실제 민간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고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은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이 공공 공급 대책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간신히 급등을 멈춘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규모 공급 대책에다 보유세 부담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강남에 이어 마포와 강동구의 전셋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서울의 집값은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전세가 10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지난달에는 1억 5천만 원 내려간 9억 원에 신규 계약됐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에다 신규 물량 공급을 앞두고 안정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11월과 12월 0.14%에서 0.15%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오름폭이 줄며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마포구의 이번 주 전세값은 0.01% 떨어지며 무려 90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동구 역시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59주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 1분기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이상으로 많은 편이었고요. 특히 서울에서도 강동구와 마포에서의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또한 급등한 전세 가격 수준에 수요층들이 부담도 커지면서 전세 가격 수준이 일부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과 보유세 부담 등이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도 이번 주 0.05% 올라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 부담도 커지면서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 연립을 포함한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38% 오르는 데 그쳐 5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공급 대책으로 다소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토지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65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토지를 쪼개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부터 가짜 농업회사를 세워 농지를 사들인 사례까지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LH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땅 투기 행태는 탈세로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6개 지역의 토지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형별로는 토지 구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발 예정 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주 일가도 30명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웃돈을 얹어주고 사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도 총동원됐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쪼개 서너 배씩 폭리를 챙겨 팔아치운 뒤 폐업 직전 매출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보유하던 농지를 스스로 설립한 가짜 농업회사에 팔아넘겨 양도세를 줄이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땅값이 급등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이른바 족집게 투자 권유로 1,000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신고를 피한 부동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출범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앞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은 31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자료까지 포함해서 분석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자금 조달 과정은 물론 친인척과 관련 법인들까지 철저히 검증해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200명대로 막겠다며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51명으로 41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향후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에 따라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방역 긴장도를 높이겠다며 복잡한 내용의 기본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영화관, PC방,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하지만 신규 환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평균 확진자는 2주 전 432명이었으나 지난주 439명, 이번 주는 474명입니다. 하루 확진자 551명은 지난 2월 19일 551명 이후 최대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2주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양측의 소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번 확산세가 지난 3차 대유행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대규모 집단 감염도 없이 학교와 병원, 사업장 등 생활 곳곳에서 전파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방역당국 긴장감을 최고로 높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특별히 주도하는 집단이나 시설이 특정화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량을 늘려 무증상 환자를 찾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4차 유행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기정사실화하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 사전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4차 유행이 뭐 4월 말 5월 초에 온다고 하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당국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다시 문을 닫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지난 3차 대유행 때는 하루 확진자 500명에서 1000명으로 가는데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차 유행이 올 경우 확산 속도와 규모는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런 확산 추세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산은 유흥업소발 감염으로 최근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거리두기를 현행의 1.5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금요일 정오부터 2단계로 상향됩니다. 지난 2월 15일 1.5단계로 완화한 지 46일 만이고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지 18일 만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시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4일 첫 확진을 시작으로 부산 지역 유흥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종사자와 이용자, 접촉자 등 1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 안 된 전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에서만 30명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접촉자 파악도 어렵고 역학조사만으로는 빠르게 확산하는 감염을 차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선상에 나오는 업소는 한 7개 구에 걸쳐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접촉자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 조정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식당과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되고 등교 수업 밀집도는 3분의 1 원칙으로 조정됩니다. 여기에 부산시는 환자가 줄면서 운영을 중단했던 제3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공개 접종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르면 이달부터 백신 접종자는 접종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지난 2월 말 접종 시작 이후 계속된 불신에 대통령과 총리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고령층 효능 논란에 이어 혈전 부작용 의심 사례까지 보고되자 접종을 자처한 겁니다. 한 달 넘게 지난 뒤늦은 수습이란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예방접종을 맞아서 좀 송구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국민들께 좀 더 안심하실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백신 수급을 고려할 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순서를 지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역 수장이 우려할 정도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코백스 물량 일부가 앞당겨 들어오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달 말에서 3주 미뤄졌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도입이 이번 주말로 당겨졌고 화이자 백신도 6월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코박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 2천 회분이 4월 3일 토요일 오후에 또 코박스 화이자 물량의 29만 7천 회분은 금년 6월 접종 이후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접종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앱이 공식 개통될 예정인데 여행 제한을 푸는 백신 여권으로 쓰이려면 국제적인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특정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때 검토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청소년에게도 100%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화이자 3상 초기 결과가 나왔지만 방역 당국은 국내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접종 확대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꽃구경 인파의 사전투표, 부활절까지 겹치면서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경고한 이재갑 한림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신규 확진자 수를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예.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3차 대유행이 발생했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계절적 요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겨울철이었고 또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겨울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됐고 또 실내 활동보다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계절적인 요인이 빠진 부분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 실제로 겨울이었으면 지금 500명대가 아니라 아마 1000명대도 도달했을 수 있을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1000명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내일부터 사흘 동안 또 방역의 고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고요. 또 4월 4일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종교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 우려되는 부분이겠죠. 예,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집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유행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선거 같은 경우는 잠시 들렸다가 나오니까 크게 영향은 없을 수도 있고 저희가 작년 총선 때도 다행스럽지 큰 유행은 없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부활절 예배인데요. 사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연습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부활절 예배가 크게 들어지니까 대부분 이제 출석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끝나고 나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순서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중에서 일단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회 중심으로 이제 부활절 예배 이후에 집단 발병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 75세 이상의 이제 일반 어르신들이 드디어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몸도 성치 않고 뭐 힘든데 꼭 맞아야 되나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집에만 있지 밖에 나가질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걸릴 염려가 없으니 백신 접종 맞다 아프느니 그냥 집에 있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맞으셔야 되는 거죠? 네, 꼭 맞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자 통계를 보게 되면 80대 이상은 전체 감염자 20%가 사망을 하고 있고요. 70대는 한 7%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연령대 사망률의 거의 한 5배에서 한 100배 정도 해당되는 사망률들이 발생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요. 75세 이상의 접종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일단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영국이나 이제 이스라엘처럼 65세 이상 접종을 먼저 했던 국가들을 보게 되면 정말 획기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유행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5세 이상 예방접종 꼭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가짜 뉴스 때문에 이런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백신 접종은 이상 반응 없이 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들 좀 조심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예,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기저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접종을 좀 피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접종 당일에 열이 나는 경우는 접종을 좀 미루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이동 자체가 힘들 정도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종센터까지 가지 마시고 일단 추후에 진행되어 있는 방문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에 접종하실 때로 연기가 좀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접종을 받으시도록 해서 일단은 접종 자체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동도 가능하고 정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해서 실제 접종센터 접종을 제대로 진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백신 휴가 제도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뒤에 이상을 좀 느낀다,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뭐 이틀 정도 휴가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저항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접종의 속도가 좀 나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20대, 40대 접종자들을 보게 되면 60% 정도가 한 48시간 이내까지 뭐 근육통이나 발열이나 이런 증상 때문에 업무할 때 좀 많이 불편함을 겪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 쉴 수 있게 해준다면 접종 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덜 수 있고 또 접종 후에 생기는 그런 증상 때문에 업무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이제 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는 될 수 있지만 다만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소규모의 사업장들이라든지 대체 인력이 없는
없는 그런 직장들에서는 사용하기 좀 힘든 부분들, 약간 불평등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백신 접종 이후를 생각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제도 그렇고요. 백신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형식으로 이달 이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혔는데요. 앞서 기자 리포트에 있었던 전자증명서랑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접종 증명서는 일단 접종을 했다라는 증명이고요. 예.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 갔다 들어오거나 이럴 때 접종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문서로만 발급을 하다 보면 위조가 가능하니까 이제 디지털 증명을 통해서 이런 위조를 막으려는 그런 측면에서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권으로 사용되려면 각 국가 간에 이제 상호 호혜적인 그런 협정이 맺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 서로 인증하는 방법들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WHO가 아직 좀 망설이고 있긴 한데 WHO 차원의 인증 방법들이 나오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 정도 되어야 아마 여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불안도 있고 불신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정은경 총장도 그래서 공개 접종을 했겠죠. 그래서 또 뭐 보건의료 단체장들께서도 다 공개 접종을 하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선 대한의사협회장께서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빠졌고 뭐 이제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처우가 너무 나쁘다. 이제 그 부분 개선될 때까지 안 맞겠다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또 예를 든 거는 본인이 지금 의사협회장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건 사실은 접종 대상이 아니기도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러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접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접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좀 의아하기도 하고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나서시면 그래도 뭐 의사협회장이 또 이제 기회가 되면 하시겠지만 뭐 그래도 국민들 불신을 씻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정경청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총리께서도 이제 접종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안전하게 접종했고 특별한 문제 없다는 거 보여주셨으니까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접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총리도 그런 당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코로나19 감염되면 정말 중증일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혹시 있으니까 효도 삼아서 안부 전화도 걸고 백신 접종 꼭 하십시오. 당부도 좀 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르신들한테 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교통사고 1심 공판에서 운전자는 실형을,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승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 오토바이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배달통 옆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당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 35살 여성 A씨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 속도를 20km나 초과해 역주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승자 48살 남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한 건 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역시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스스로 음주운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 B씨의 강요나 교사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무죄,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인가 뒷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양구에도 산불이 났습니다. 영동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며 산불을 키웠습니다. 정선 산불은 바로 진화됐지만 양구 산불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올해 2월은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해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3월에는 주말마다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 횟수와 면적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처럼 산발적인 산불이 계속됐습니다. 4월에는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온 현상이 일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시기적으로 강풍이 자주 부는 데다 산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느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 비가 와도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4월에는 바람도 강하고 봄꽃이 피면서 산을 찾는 사람도 큰 폭으로 늘어 산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신임 산림청장이 취임식을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고 이어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벌써 올해 들어와서 600헥타르가 넘은 피해를 봤고요. 예년에 비해서 15% 넘게 이렇게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가 가는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A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성평등 각 국가별 수준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하위권입니다. 156개국 가운데 102위.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90에서 12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부문별로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점수가 좋았던 게 건강과 보건 이쪽이었고요. 정치적 기회 요까지는 괜찮은데 교육에서 그다음에 경제 쪽으로 내려가면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높은 자리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여성의 기회가 점수가 제일 나쁩니다.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가 123위. 요거는 한번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괜찮은가? 이것도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 급여를 똑같이 받고 있는가도 봅니다. 그다음에 결국 여성이 버는 것과 남성이 버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총 소득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어느 기관이나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도대체 행정직이나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성에게 얼마나 평등한가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여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진출을 하는가, 이것들이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점수가 되는 겁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육과 건강 쪽은 계속 남녀 격차가 줄어드는 쪽이고, 지위나 기회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는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달성하려면은 한 136년 정도 더 걸리겠다, 평균을 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발표할 때는 한 100년 뒤면 되겠습니다 했는 건데 다시 36년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19가 여성에게 그만큼 더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나쁠 리가 있나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108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11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거라든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 경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점수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저기에는 들어갑니다. 또 임금 격차, 남녀 간의 임금 격차나 직종에서 남자가 가기 좋은 직종, 여자들은 차별하는 직종이 있고 또 가정폭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점수가 나쁘죠.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고 또 저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지표든 간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빨리 성의 불평등을 줄이고 없애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천안함 순직 장병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명위는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후 정부기관이 다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이유는 그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그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 최원일 전 함장 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규명위를 찾아 사건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사과문을 발표할 것과 청와대의 입장 표명, 유가족과 생존 장병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동안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규명위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규명위가 장병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논란이 일자 규명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1789님이 후보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 일자리 마련에도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내세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9330님,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기꾼들이 혜택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후보들이 투기 대책 잘 세워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2813님, 부활절 재보선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4차 대유행 조심하십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인데요. 코로나19 또 보궐선거 같은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어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공공질서에 해가 되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들은 자제해야겠죠. 고개를 끄덕일 나름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들도 오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